자, 설득의 인문학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 나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같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시인은 생명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환경가는 생태계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광합성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말은 사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언어를 쓸 때 그 언어를 쓰는 것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 쓰는 단어조차도 누군가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인은 생명의 기적이란 생명, 그 다음에 기적이란 단어를 쓰고, 환경가는 생태계, 그 다음에 자산, 뭐 이런 소중함, 이런 단어를 쓰며, 과학자는 한 나무를 보고 광합성, 그 다음에 결과물,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라는 것은, 단어의 조합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관점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한 나무라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참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책 제목에 인문학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앞에 설득 있죠. 근데 설득이라는 게 이런 언어, 그 다음에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책 제목만 읽어서는 어떤 문학적인 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언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겨난다는 게 예시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 이거 모자 있죠, 모자. 미국에서는 이런 모자를 캡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모자는 햇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 다 모자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뭐 한국 사람도 야구 모자, 뭐 밀짚 모자 이렇게 나눠 부르기는 합니다만, 자, 이런 우리가 그 쌀을 부를 때 이 쌀이란 단어를 들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 물에 불린 쌀, 그 다음에 뭐 햅쌀, 맵쌀, 그 다음에 뭐 작년 묵은 쌀, 그 다음에 뭐 찹쌀, 그 다음에 뭐 통일bio,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죠, 단어를 듣는 순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쌀을 그렇게까지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쌀은 다 쌀이에요. 그냥 하나. 작년 쌀도 쌀이고, 올해 햅쌀도 쌀이고, 맵쌀도 쌀이며, 찹쌀도 쌀입니다. 그냥 쌀이라고만 부르지 그걸 분류해서 부르진 않아요. 자, 에스키모인들은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죠, 스노우. 이 눈을 네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완전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 뭐 쌀래기 눈, 그 다음에 바닥에 쌓여있는 눈, 이것도 따로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 태풍이 불 때 같이 휘날리는 눈, 매서운 바람에 휘날리는 눈을 부르는 눈의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단어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단어가 그 문화에, 그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도 틀린다는 거죠. 이게 뭐를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나 누구 연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서로 오해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그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관점이 그 단어의 본질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쓰게 되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표현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만 쓰는 사람들끼리 나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뭐 이런 말 거의 뭐 연애할 때, 처음 연인과 만나서 데이트할 때 뭐 잠자리 하기 전에나 하고 거의 안 쓰죠, 평생에. 근데 미국인들은 평상시에도 자주 쓴다. 그게 그 나라의 문화에서는 이런 사랑한다는 게 매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I love coffee 이런 데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자, 말이 가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냐. 지금 시대의 논리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이 논리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수십억 가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게 지식의 전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사람의 판단 결정에 있어서 이 감정 전달만큼 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을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의 신념에 따라서 감정이 생겨나는 건데, 그러니까 신념이란 게 뭐냐면 어떤 이루어진 개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사고가 정해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라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라면에 대한 신념이 생긴 거죠. 좋아하는 감정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을 가장 우선시에 두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물질적 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마다 그 부분에 대한, 돈에 대한, 가족에 대한, 또는 라면에 대한 그런 자신들만의 어떤 개념을 정착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라면을 날마다 볼 때마다 그 라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본질적인 연구를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유튜브 찍을 때, 또 오늘 뭐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지 이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유튜브 영상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 때는 처음에 좀 기승전결로 어떻게 콘텐츠를 짜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놔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유튜브에 대한 신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 논리 얘기하다가 신념으로 가는데요. 가장 이게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가 논리만 따지다가 어떻게 됐죠? 사형됐어요. 사형. 자기 논리에 맞음을 이야기는 했지만 사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보통 논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논리 너무 좋아하다가 소크라테스처럼 될 수 있다. 이 점 꼭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처음에 언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왔습니다. 자, 그 언어를 쓸 때, 단어를 조합해서 언어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딜레마형 질문은 칭찬처럼 생긴 공격과 같다. 칭찬처럼 생긴 공격, 이거 완전 반어법이죠. 자유가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가 이런 딜레마형 질문에 처해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중요해, 뭐 가정이 중요해, 뭐 이런 것들. 근데 만약 자기가 회사 상사한테 이런 질문을 받는다거나,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가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이런 질문 본질적으로 둘 다 중요한데 한쪽만 말하면 공격당할 빌미를 주게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론의 빌미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야. 어쩌라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떻게를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시원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말하면 듣는 사람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유가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까? 이럴 때는 삶과 가족들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약간 이걸 뭐 동문서답이다, 우문현답이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동문서답과 우문현답은 그 질문 내용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 것이고, 그 질문 내용의 본질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고 여기 보면 질문에 자유가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그 본질은 이 두 가지 말고도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뭐 자유를 왜 누리려고 그래요? 안전을 왜 누리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본질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럴 때 그러면 정답에 가까운 대답은 뭘까요?
뭐 저는 부모님이 좋아요라든가, 그러니까 어느 게 좋냐라는 질문이죠. 좋냐? 그러면 둘 다 좋아도 할 수 있겠죠. 좋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둘 다 좋은 것도 좋은 거니까. 그다음 부모님이 좋아도 맞고, 뭐 좀 이렇게 생뚱맞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장난감이 좋아. 저는 부모님,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지만 장난감도 좋아요. 왜냐하면 질문의 본질이 좋아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거 있겠죠. 이제 뭐 자녀 계획이라고 하면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사랑의 결과물이 좋다는 뭐 이런 대답을 하면 되겠죠. 좀 연습을 할 필요들은 있는데 굉장히 막강한 언어 스킬, 단어 스킬 구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런 딜레마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이런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덫에 갇힌 질문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는 이 맞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예시도 있는데, 어떤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군에 입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나치군에 입대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 투표 얼마 안 남기고 이 나치군에 입대한 게 사실 밝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연설로 이 위험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이 그때 사용했던 연설문의 단어들이 가족,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음, 그 다음에 피해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은 나이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축에 들어가는 나이였으며,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선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게 그 연설문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을 위해서, 가족의 사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뻔한 레파토리의 연설문이었는데,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 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스킬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맞는 키워드. 이런 단어는 그냥 쓰면은 그 어떤 상황, 심지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 연설을 할 때도 이런 키워드들은 먹히는 키워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랑, 가족, 국민, 나라, 평화, 인권, 건강, 이런 단어들은 반대할 수 없는 단어들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들과 연결해서 말을 하면 상대는 반박하기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역공, 그러니까 반대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가 어떤 자존심에 또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은 굳이 사람뿐이 아니라 사물조차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누구한테 약속은 지켜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야. 이거 왜? 이거 앞에 생략되어 있지만 당신 약속은 지켜야죠 이 말이거든요. 당신 약속은 지켜야죠. 근데 상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 핵심은 약속을 지켜라죠.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그 약속한테 말하는 거죠.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약속하고 내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는 하지 않는 거고. 또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앞에 빠졌죠.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안 되죠. 그 진행되는 일 자체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죠. 자, 당신 바꾸셔야 합니다. 너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 너 예의를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비판을 할 때 너를 쓰지 말고 나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말고 일 현상을 주어로 쓴다든지 아니면 앞에 나를 붙여서, 근데 이 나마저도 생략하는 게 좋다. 거절할 때는 한 템포 늦게 거절하는 게 스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바로 어떤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뭐 해줄 수 있어요? 했을 때 그냥 거기에서 그냥 바로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제게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는 방법이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도 힘들게 부탁을 요청을 한 건데 바로 거절당함으로써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유효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신의 제안을 상대방이 생각해봤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거절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부심을 자극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부심을 알아주는 것이 돈도 안 들면서 자기한테는 많이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 할 때 엄마한테 역시 살림은 엄마가 제일 잘해 하는 식으로 그 엄마의 자부심을 세워주는 게 좋다는 거죠.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부장님은 업무를 처리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자부심을 챙겨주는 게 좋다. 사람은 자존심과 자부심, 욕망이 채워질 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존심과 자부심의 차이. 욕망이 너무 많아 정의가 어려워. 욕망은 이제 원초적 욕망, 그 다음에 뭐 신체적 욕망, 명예적, 정신적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성공감 후 설득이다. 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공감 한마디 하고 들어간다고 해봐야 겨우 1, 2초 공감 한마디 한 미비한 투자에 불과한다.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 말씀이 왜 나오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공감 한마디 한다는 것. 그 상대방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아니면 그렇게 있을 때 그것들 중에서 일단 공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공감의 단어예요. 그런 말 한마디 하고 시작한다고 해봐야 1, 2초고, 근데 그게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를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설득의 인문학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세 명이 반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저는 이렇게 격자 모형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넓은 범위에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염세주의자가 봤을 때 지금까지 설득의 인문학을 리뷰한 걸 들어보고 반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립운둔자가 반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치인이 반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염세주의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언어와 단어, 이런 작용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바꿔봐야 세상 자체가 나아지는 건 아니다. 말의 포장만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는가 하고 반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공감 후 설득이라는 건 결국 기만 아닌가. 상대가 듣기 좋게 감싸서 본인 뜻을 관철시키는 기술일 뿐이다. 이렇게 염세주의자는 회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이 먼저인데 상대의 신념을 이해한다고 뭐가 바뀌나. 세상은 감정보다 이익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염세주의자가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립운둔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난 누군가가 내 관점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싫다. 그냥 설득당하기 싫어서 말을 피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감부터 하라고? 억지 공감이 더 역효과다. 응? 차라리 날 방치해주는 게 존중해주는 거다. 주어를 바꾸면 공격이 아니라고? 말투가 바뀐다고 내 스트레스나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고립운둔자는. 그 다음에 정치인 한번 볼까요? 정치인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정치인은 반박을 막기 위해 전쟁 같은 단어를 쓰는 게 나쁘다는 건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위기 프레임은 현실적 정치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맞는 키워드를 쓰지 말라고. 그건 모든 정치가 기본적으로 서 있는 프레임이다. 오히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딜레마 질문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딜레마 질문에는 상대 스탠스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전략이 있다.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선택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 설득의 인문학 책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들에 대해서 이 세 명은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반박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염세주의자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에요. 이 염세주의자 같은 반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세주의자가 이렇게 말해요. 언어를 바꾼다고 세상이 나아집니까? 결국 본질은 똑같은데 말만 예쁘게 포장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정말 회의적인 질문을 하죠. 염세주의자가 답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물론 말만 바꿔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모든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인식을 만드는 출입구이고 인식이 달라져야 행동과 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재반박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염세주의자의 반박은 이겁니다. 선공감 후 설득이라는 건 결국 상대를 달래고 속이는 기술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 공감일 때 그렇습니다. 공감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설득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감 없는 설득은 애초에 시작도 안 됩니다. 공감이라는 게 어떤 설득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공감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세주의자의 세 번째 반박은 사람은 결국 감정보다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신념이든 뭐든 결국 자기 실리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익이라는 것은 신념이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있으니 경제적 이익보다 가족 건강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신념, 이익의 기준은 행동, 이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염세주의자는 그렇고요. 이제 고리운둔자에 대한 제 반박입니다. 고리운둔자는 전 누가 제 관심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대화 자체를 피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완전히 이해합니다. 설득이라는 단어가 강요처럼 들릴 수도 있죠. 책에서 말하는 설득은 관점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부터 하라고요? 억지 공감은 더 기분 나빠요 하고 반박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걸 말해야 공감으로 들리겠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했을까 라고 진짜 궁금해하는 태도, 그게 전달되면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말투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 상처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투가 모든 걸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투가 상대를 덜 다치게 할 수도 있죠. 같이 아플 거냐, 아픔을 증유해 줄 거냐, 줄여줄 거냐의 차이입니다. 같이 아플 거냐, 어떤 태도가 같이 아플 거냐, 아픔을 줄여줄 거냐 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제 반박입니다. 정치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요. 현실 정치에서 위기의 프레이밍은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정치인은. 맞습니다. 효과적입니다. 다만 부작용이 강합니다. 전쟁 프레임은 단기간에 지지를 끌어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편으로 쪼개버리죠. 설득이 아니라 편가르기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정치인의 반박은 국민, 가족, 평화 같은 키워드를 안 쓰면 사람들은 관심도 안 줍니다.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이상론만 얘기합니까? 자, 당연히 그런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질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 정책은 반대 방향이면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만들죠. 정치인, 딜레마 질문은 상대 입장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게 설득과 토론의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데요. 정치인이. 그러면 상대 입장을 드러내는 건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질문은 진짜 입장 대신 전략적 대답만 만들게 합니다. 설득은 정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답을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면서 정치인에 대해서 제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명이 다 종합해보면, 이 세 명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구조가 문제지 말을 바꿔봐야 현실은 안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반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겠느냐 했으면, 구조를 바꾸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결국 사람을 설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구조 변화, 정치 변화, 시민인식 변화, 언어 관점의 변화, 순서의 출발점이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설득의 인문학 책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을 염세주의자, 고리운둔자, 정치인이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도 들어봤고요. 그 반박 주장에 대해서 다시 설득의 인문학을 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제 반박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최종 결론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저의 최종 결론은, 언어에 포함된 단어는 필요에 의해 교묘하게 사용되는 성질이 있다. 사람의 신념은 단어가 결합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의 성질을 이해하고 글쓰기, 말하기, 영상 만들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사용 스킬, 그러니까 삶을 향상해 나갈수록 인생이 편해진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